자, 봅시다. 우리 오빠 이름은? 민재. 왠지 축구를 이렇게 잘할 것 같지? 축구 엄청 잘하죠? 이게 축구 이게? 이게 무슨 축구인데? 그래요? 반가워요, 민재야. 잘 부탁해요. 멋져, 멋져. 자, 봅시다. 자, 또 왜? 좀 가만히 좀 있어, 진짜. 아유, 진짜. 좀 봐요, 좀 봐. 자, 그 다음 할 건, 자, 이거는, 이게 장모음이야, 장모음, 알겠죠? hit, 알겠죠? hit 하면 뭐야, hit 하면. 때리는 거고, 이건 장모음이야. hit, 알겠죠? 장모음. 그래서, hit capacity. 자, 우리말 번역은, 열 용량,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표현은 heat capacity고 우리말로는 열 용량. 그래서 이제 보통 표기할 때 이렇게 이제 C로 쓰는데 이게 이제 대문자 표기를 해요. 대문자. 그래서 대문자 C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제 들어간 이거는 이제 장식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거 물어봐서 말씀을 드리면 장식이에요, 장식. 왜냐하면 여러 알파벳 중에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안 되는 애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C, P 이런 애들은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다가 대문자라고 쓰려고 이렇게 장식을 넣어준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정의는 뭐냐? 이겁니다. 자, 표현이 정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쓰고 짜잔, 요겁니다. 자, 뭐로 나눈 거예요? 열량 변화를 온도 변화로 나눈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열의 정확한 뜻은 열량 변화라는 걸 명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뭐로 나눈 거다? 위쪽이 열량 변화, 아래쪽이 온도 변화. 그래서 열량 변화를 온도 변화로 나눈 것을 뭐라고 부른다? 열 용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의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 있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표현은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위아래 차이점은 뭐냐면 위쪽은 어떤 변화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시적 변화. 밑에는 미시적 변화, 알겠죠? 그래서 뭔가 뭉탱뭉탱 변할 때는 위쪽으로 표현을 해주고 미시적으로 혹은 연속적인 어떤 함수 관계를 볼 때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극소 변화로 이렇게 연용량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어쨌거나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열량 변화량 표현을 또 일이 할 수 있지. Q가 바로 열량 변화량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열 용량에다가 온도 변화를 곱한다. 혹은 미시적 열량 변화 같은 경우는 열 용량에다가 미시적 온도 변화를 곱한다.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냥 아래쪽 같은 경우는 그냥 분모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올려서 Q는 C 델타 T, Q는 C 델타 T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량 변화를 저렇게 열 용량을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2. 자, 그 다음 또 알아야 되는 정보는
요겁니다. specific heat입니다. specific heat. 자, 원래 길게 쓰면 specific heat capacity인데 줄여서 그냥 specific heat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capacity를 빼고 그냥 specific heat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우리말 번역은 이겁니다. 비열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이제 원래 표현이 specific heat입니다. 자, 표기할 때는 어떻게 쓰느냐? 소문자씨로 써줍니다. 소문자씨. 저 때는 소문자. 이 specific heat은 물질의 고유한 성격입니다. 자, 고유한 성격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고유한 성격. 자, 고유한 성격을 또 이제 전문 용어라서 영어 표현으로는 intrinsic propert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고유한 성격은 그것으로부터 물질을 특정할 수 있는 성격을 그걸 고유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뭐 밀도 아니면은 굴절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물질마다 특별한 값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역으로 고유한 성격을 측정을 하면,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면 지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문으로부터 그게 누구인지 알아낼 수도 있잖아요. 역으로. 그래서 그런 성격들을 모아서 고유한 성격이라고 하는데, 비열 역시 그런 고유한 성격 중 하나입니다. 고유한 성격 중 하나. 자, 요런 사실 하나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요놈의 정의는, 자, 앞서 저 열 용량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 물질의 양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물질 양으로 나누어 비열을 표현합니다. 으악! 에잉, 아까워. 나 먹어야 되는데. 괜찮은데. 아이씨. 아니, 뭐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요. 아까워. 아까워. 그러네요. 휴지로 좀 막아야겠다. 아니요, 여기 있네요. 바보 같아. 바보 같아. 이걸로 대충 막아야겠다. 속상해. 에이, 저리 가라. 아니요, 뭐 이렇게 대충 막아놓고 버려야겠다. 너무 아깝다. 아이, 또 친구들끼리 그러지 마요. 친구들끼리. 아이고, 좀 그러지 마. 친구들끼리. 근데 여기 기울었나 보다. 네, 여기 기울었는데? 여기 기울었네요. 근데 여러모로 휴지도 너무 아깝다. 아잉, 바보 같아. 됐다. 점점 씻긴다. 됐다. 거의 다 된 것 같아. 뭐라고요? 너무 아깝다. 아이고, 됐다. 자, 다 적었어요? 닦았다. 버리고 와야지. 너무 아까워.
좋아 좋아. 아 또 왜 아우 제발 좀 친구들끼리 그러지 마세요. 어? 친구들끼리 영화 좀 친절하게 해야지. 영원한 가물관계. 딱대 안 돼? 뭐라 그러는 거야. 안 돼? 자 봅시다. 비열을 뭐로 나눈 거라고요? 열 용량을 그 물질의 이제 양으로 나눈 건데, 자 물질 양을 보통 뭐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얘는 물질 양은 아이고 손 차가워. 왜? 이거 던졌어요. 김윤서. 뭘요? 뭘 던져요? 자 됐다. 자 물질 양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바로 질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몰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물리학적으로는 물리학적으로는 질량이 좀 편할 거고요. 화학적으로는 뭐가 좀 더 편하겠어요? 몰수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내는 저자의 취향에 따라서 질량으로 나눈 비열을 쓰기도 하고 몰수로 나눈 비열을 쓰기도 해요. 근데 질량으로 했건 몰수로 했건 뭐 이렇게 뭐 본질적인 의미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뭐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질량과 물질은 서로 무슨 관계니까요? 서로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뭐 이거로 하나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관습적으로 조금 더 좋아하는 표현이 있을 뿐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얘를 뭐 이렇게 뭐 써보면 요 놈에다가 짜잔 이렇게 쓰기도 하고 혹은 요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쓰면 몰수고 요렇게 쓰면 질량이고. 됐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역시나 열량 변화량을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자 거시적 표현으로는 아까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Q는 연용량 곱하기 델타 T가 있었죠? 근데 그 연용량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로 NC 델타 T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혹은 MC 델타 T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연용량 부분이 바로 이렇게 치환 표기가 된 겁니다. 거시적 표현 말고 미시적 표현도 있겠죠. 그건 DQ 한 다음에 NC DT 뭐 혹은 MC D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식가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문제 시작할 때 비열을 몰수 단위로 쓰느냐 질량 단위로 쓰느냐로부터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고 뭐 그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연용량 비열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3.2 여기 있네. 중요한 3점. 자, 3점이 뭐냐? 3.2는 어떤 걸 한번 볼까요? 3.2는 열량 전달 조건입니다. 자, 첫 번째는 1. 정적 과정. 자, 정적이니까 뭐가 일정한 거예요? 부피. 자, 정은 일정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 시스템과 서라운딩 사이에 열량 출입이 일어났다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우선 살펴보면 뭘 하나를 이제 알아야 되느냐? 뭘 한번 생각해 볼까? 요렇게
이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과정을 수리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자, 앞서 그 표현이 하나가 있었냐면 이런 표현이 하나가 있었죠? 맞아요? 자, 저 표현의 이름이 뭐죠? 저 표현의 이름이 연력학 제1법칙 혹은 에너지 보존이었죠. 기억나죠? 네. 기억나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으로 출발을 합니다. 수리적인 변화를 볼 때 미시적 변화가 편하기 때문에 저 수리적 과정에서는 보통 미시적 변화가 주로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때 이 연력학 제1법칙에서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맞아요? 기억나요? 저번 시간 거를 복습을 했어야 될 텐데 기억이 나요? 네. 자, 수리적으로 어디를 어디로 바꾼 거냐면 이만큼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 알겠죠? 그럼 이때 앞에 있는 부분하고 뒤에 있는 부분의 의미가 뭐예요? 앞과 뒤의 뜻이 뭐예요? 바로 앞에 있는 애는 팽창일. 그러면 뒤에 있는 애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팽창일. 저번 시간 수업 내용을 꼭 복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DW니까 이건 일의 변화죠. 절대적인 일이 아니고 일의 변화량. 알겠죠? 그 일 변화를 무슨 일 변화와 무슨 일 변화로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팽창 일 변화와 비팽창 일 변화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죠? 그래서 일을 둘 다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팽창 일은 앞으로 편의상 한동안 무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팽창 일의 대표적인 예가 전기화학이라고 했죠. 전기적인 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전기적인 일은 나중에 아예 챕터를 하나 떼서 왕창 새로 배우기 때문에 그 전기적인 일을 하기 전에는 비팽창 일은 잠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의 부피가 변하는 상황처럼 시스템의 부피가 변하면서 외부와 일 출입이 벌어지는 경우만 우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비팽창 일은 잠깐 무시를 하고 팽창 일만 한다고 했을 때 정적이라고 하는 건 뭐가 일정한 거예요? 부피가 일정한 거죠. 부피가 일정한 거니까 부피 변화가 됐건 미소 부피 변화가 됐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0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정적 조건을 넣어주면 뭐만 남는 거예요? DQ만 남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비팽창일은 잠깐 무시할 거고 부피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게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앞에 대가리가 뭐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게 0이면 그냥 뿅 사라지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팽창일 무시한 정적 과정에서는 뭐하고 뭐가 같아지는 거예요. 뭐가 내부 에너지 변화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어떻게 표기하냐면 이렇게 표기해요. D, E, B, D, Q, B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이 아래쪽에 써놓은 이 아래점자 V의 뜻은 뭐겠어요? 정적. 알겠죠?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의 열량 변화는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와 같다. 뭐만 아시겠죠? 네. 자, 저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적 과정에서 이제 하나 알아두실 건 이
실험적으로 측정이 매우 귀찮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부피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활용되는 게 뭐냐면 범 캘로리 메타를 활용합니다. 범 캘로리미터를 활용합니다. 그 범 캘로리미터가 교재에 있는 그림 10이에요. 그래서 이때 부피가 일정한 강철 용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 10에 보면 뭐가 되게 구조가 복잡하죠. 이 구조 자체도 복잡할 뿐더러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상당히 귀찮아요. 정말 귀찮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언제 한번 써봤냐면 4학년 1학기 때 한번 그 실험에서 한번 써봤는데 정말 귀찮았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막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굉장히 쓰기 귀찮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열량 측정을 하는데 일정 부피 조건에서 사용하는 실험 기구를 범 캘로리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범 캘로리미터. 그걸 우리말 번역으로 봄 열량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봄은 무슨 스프링인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봄이 아니고요. 폭탄 알겠죠? 거기 번역으로 봄 열량계라고 돼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벚꽃 엔딩 이런 노래 있잖아요. 뭐 꽃바람 휘날리며 뭐 꽃이 하는 이런 노래 있잖아요. 뭐 그런 봄이 아니고요. 여기서 봄은 폭탄입니다. bomb 알겠죠? bomb 캘로리미터. bomb 캘로리미터. bomb 하니까는 혹시 그 유나 바머라고 알아요? 유나 바머? bomb 하니까 유나 바머라는 사람이 알아요? 미국에서 정말 쇼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몰라요? 한 명의 천재가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떻게 어떤 우연찮게 적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절대로 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뭐하고 뭐예요? 절대로 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천재, 또 하나는 바보. 네, 바보. 그러니까 뭐냐면 천재는 왜 무서운지 알겠죠? 근데 천재만큼 무서운 게 바보예요. 무슨 말 알겠죠? 왜겠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진짜 바보를 적으로 두는 순간 정말 인생이 정말 끔찍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인생에서 적을 만들면 안 되는데 뭐 여하튼 오늘 살짝 해드릴 얘기는 천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천재를 동경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 사람인데 카진스키인가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나중에 유튜브에 찾으시면 너무 유명한 인간이라 뜨거든요. 뭐라고 번역하면 되냐면 그 뭐냐면 유나 바모예요. 유나 바모. 그 뭐냐면 아닌데 유나 바모. 이게 뭐라고? 이게 철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유난지 준한지 하여튼 뭐 바모인데 바모는 폭탄하는 사람이고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그 미국이 아마 러시아계 이민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민 간 사람이 아니고 뭐 이민 간지 뭐 100년, 200년은 더 된 게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죠. 미국 시민인데 되게 화목하고 잘 사는 부잣집에 태어난 애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버지가 사업도 하고 공장도 하고 해서 꽤 유복하게 사는 집에 첫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양반 70년생인가 그래요. 나랑 또래 나보다 한 10살쯤 많으신 분일 거야. 그래서 내가 70년생인데 그 양반은 한 60년대에 태어났을 걸. 근데 이제 얘가 태어나자마자 천재야. 뭐 엄청 천재야. 엄청 천재여가지고 미국 내에 수학 경시 대회를 석권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수학 경시 대회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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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해가지고 완전 천재야. 완전 천재여가지고 지금 자기 몇 살이지? 16. 아, 16. 17에 스탠퍼드 교수로 임용돼요. 스탠퍼드 수학과 교수로 임용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스탠퍼드 수학과 교수로 임용이 되거든요. 천재예요, 천재. 그래가지고 딱 교수로 임용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수업을 하고 막 교수로서 연구 활동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너무 잘하고 천재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자기를 어떻게 대했겠어요? 주변에서 다 오 이렇게 대한 거예요. 주변에 전부 다. 부모님부터 선생님, 친구들까지. 그래서 다 이렇게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어렸을 때부터 완전 자기 중심적으로만 세상을 살아왔던 거지. 그래가지고 대학을 딱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중심적으로만 행동하면 돼요? 아니면 거기서 이제 드디어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한 교수여도요. 멍청한 학생 가르쳐야 돼요? 멍청한 학생은 버려야 돼요? 멍청하건 아니건 학생이면 다 열심히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거기서부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모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대학 내에 교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교수 사회는 굉장히 자유로울까요? 엄청나게 폐쇄적일까요? 그럼 여러분 미국 같은이나 유럽 같은 데에도 그런 폐쇄적인 집단 안에서는 선후배 사이에 부당한 요구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없는 사회는 없어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즉 뭐냐면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그 소사이어티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부당한 요구라고 할지언정 들어줘야 되겠어요, 안 들어줘야 되겠어요? 뭐 이거는 여러분의 가치 판단에 맡길게요, 알겠죠? 그런데 얘는 어릴 때부터 어땠다고요? 한 번도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본 적도 없고 주변에서 계속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걔가 주변의 교수들이 이번에 새로운 교수입니다. 그 처음에 막 칭찬해주고 했을 거 아니야. 어린데 똑똑하면서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이제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면은 이제 선배 교수로부터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처음에 조교수로 들어왔을 테니까 그 위에 부교수나 정교수나 아니면 학과장으로부터 아니 뭐냐면 교수 이번에 우리 과에 무슨 업무가 있는데 이거를 좀 하나 좀 해주지 이럴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 학과에도 당연히 페이퍼워크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그럼 당연히 그거는 그 학과장이 하겠어. 그 과에 있는 가장 말단 교수가 하겠어. 당연히. 근데 걔는 그걸 못 참는 거야. 왜? 자기는 천재니까. 천재인 내가 이 시간에 이걸 하는 건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과 안에서 교수들이랑 디스커션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교수들의 실력은 다 똑같이 잘하겠어요? 교수들 중에도 실력 차이가 어마무시하겠어요? 교수들도 실력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서울대 교수면 다 잘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은 서울대가 아닌 교수들의 실력은 정말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도매급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 교수들의 실력 편차라고 하는 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내에서도 똥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교수가 있을 수도 있고 서울대가 아닌 대학에도 엄청 잘하는 실력의 교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건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어쨌건 스탠포드면 좋은 대학이에요, 안 좋은 대학이에요? 탑티어 대학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스탠포드 수학과라고 하면 엄청난 과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잘하는 애 있고 못하는 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천재인 카진스키 입장에서는 자기를 뺀 다른 교수들이 다 뭐로 보였겠어? 다 똥으로 보였겠지, 똥으로. 뭐해, 병신들 아니야?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걔가 거기에서 적응을 했겠어? 못했겠어? 못했겠지. 그래서 거기서
2년 만에 사표쓰고 나와요.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 수학과 교수가 되는데 사표 쓰고 나오는데 이거 쉽겠어 어렵겠어요? 힘들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얘가 나온 다음에 할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그래가지고는 아버지 공장에 취직해요. 왜냐 아버지가 큰 공장을 하고 있으니까. 뭔데? 근데 그 아버지 공장에 취직을 해서 그냥 공장 노동자로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죠. 여러 가지 사고가 생겨요. 거기에서 이제 공장에서 만났던 어떤 여자랑 데이트를 하다가 막 데이트 폭력 사건도 벌어지고 막 여자랑 사귀다가 여러분 그 연애하면서 싸움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엄청나게 싸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시험코스 여자친구랑 싸워봤어요? 아 왜요? 왜요? 왜 여자친구랑 안 싸워봤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아 기회가 없어. 알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는요, 진짜 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그 끝간데 있는 모든 감정을 다 터트리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 연애할 때 싸우는 건 진짜 무시무시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이 보면은 이게 평생 행복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그 남녀는 이제 무지막지한 싸움 끝에 그런 식의 서로의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싸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싸움 과정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고 서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오던 둘이서 이렇게 서로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과정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자체를 견디려면 내 자체가 독특한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내 자체가 보편적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내 자체가 보편적이어야 그런 과정도 그래 이런 힘든 과정이 있어야 이 사람이랑 더 좋게 지낼 수 있겠지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런 교육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싸움 과정에서 끝나요. 패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때부터 그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카진스키 같은 천재는 그런 인간관계 그런 기본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던 사람이에요. 전제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수학의 천재이긴 했지만 인생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공장에서도 사건 사고가 있어서 결국 그 아버지하고 그 동생, 그러니까 그 집안에 아들 둘이 있는데 카진스키가 첫째고 둘째가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 남동생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형은 안 되겠다. 형은 혼자 살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그 집안의 별장에 형을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 혼자 별장에 살고 생활비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형 혼자 거기 살도록. 왜냐면 집은 잘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카진스키가 이제 그 별장에서 이제 혼자 살면서 자 혼자 살수록 생각은 더 명확해지겠어요. 생각은 더 삐뚤어지겠어요. 생각은 삐뚤어지겠죠. 거기서 이 카진스키는 아니 세상에 나 같은 천재가 나 같은 천재였어요. 진짜 천재였어요. 나 같은 천재가 세상에 빛도 못 보고 산골에 틀어박혀서 뭐 하는 짓인가? 그러면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첫 번째 떠올리는 게 바로 대학 교수들이다. 그리고 대학 교수들을 포함한 엘리트 그룹이다. 이 엘리트 그룹이 나를 시기해서 나를 이렇게 쫓아낸 거다. 라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상하게 생각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카진스키가 어떻게 했냐면 그렇다면 이 세계에 나를 쫓아낸 이 엘리트 그룹에 복수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복수를 하지? 날려버려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산에 틀어박혀서 화학을 공부해요. 화학을 공부해요. 그래서 혼자서 독학으로 유기화학을 공부해요. 독학으로. 그래서 유기화학을 공부하면 폭탄이 쉽게 제조가 되거든요. 나도 원하면 엄청 잘 만들 수 있어요. 안 할 뿐인 거지. 그래서 유기화학을 혼자 독학해요. 그러니까 집에 돈은 많다고 하니까 집에서 보내준 돈으로 화학 실험 세트를 구비를 한 다음에 집에서 무지막지한 대량의 폭탄을 엄청나게 정교하게 합성을 해요. 그러면 산골에서 그렇게 폭탄을 합성을 하면 경찰이나 뭐 정부 당국에서 알 수 있겠어요? 절대 모르겠어요. 절대 몰라요. 절대 모르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무시무시한 트랩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 폭탄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편지 봉투처럼 만들어요.
편지 봉투처럼 얇게 만들어서 편지 봉투를 뜯는 순간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는 어디에 보내느냐? 대학 교수와 신문사에 보내는 거예요. 신문사는 왜? 신문사에도 엘리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문사 편집장 정도 하려면 엄청난 엘리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걸로 미국의 수없이 많은 대학 교수들과 언론사 편집장들이 한 20몇 명이 폭탄 테러로 죽어요. 열자마자 그러니까 친애하는 누구게 쓰였을 거 아니에요. 뭐지? 이거 또 펑 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게 뜨문 폭탄을 정교하게 그리고 폭탄도 이게 뭐냐면 폭탄 테러는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놀라웠게도 살인 방식도 개인마다 다를까요? 개인마다 정해져 있을까요? 개인마다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칼을 써서 죽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총으로 죽이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을 졸라 죽이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취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살해 방법에도. 몰랐죠? 몰랐죠? 뭐냐면 그리고 칼을 써도요. 칼을 어디를 찌르느냐도 다 취향이 있어요. 희한하죠? 즉 그런 연쇄살인범들은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취향을 추적해서 이게 어떤 미친놈인지 찾아서 잡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폭탄 테러범들도요 취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폭탄 테러범들의 취향은 어디서 나타난다? 폭탄 설계에서 나타나요. 폭탄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터져야 될 화학물질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화학물질 그리고 화학물질에 불을 붙여주는 작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우리말로는 뇌관이라고 하는 건데 그 영어로는 디토네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화학물질에 간단한 활성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빠른 반응 속도의 물질을 디토네이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화약에 디토네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디토네이터를 구동시킬 수 있는 점화 장치가 필요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물질을 선택할 거냐, 어떤 디토네이터를 쓸 거냐, 어떤 점화 장치를 쓸 거냐 이거에 취향이 드러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 취향을 뻥 하고 터진 잔해에서 소방 전문가들과 그 폭약 전문가들이 가서 그 취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조립을 딱 하면 아, 이놈은 이런 취향이 있다를 알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폭탄 테러가 몇 번 반복되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진스키는 천재라고 했죠. 천재일수록 취향을 속일 수 있어요.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 다르게. 폭약도 다르게, 디토네이터도 다르게, 점화장치도 다르게. 계속 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사 당국에서 이 녀석의 정체를 파악하기 쉽겠어, 어렵겠어요? 파악 못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좁은 나라예요, 무지막지하게 큰 나라예요. 이게 어디서 어디로 날아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유나바모 사건이 무려 15년 이상 미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나바모가 어느 날 착각해요. 자기는 천재고 전 세계 누구도 날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유나바모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느냐? 지금까지 자기의 범행을 자랑하듯 떠벌립니다. 어떻게 떠벌리느냐? 자기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선언문을 신문에 게재합니다. 디클러레이션 해가지고 why did I 막 내가 왜 이런 짓거리를 했느냐를 막 써가지고는 신문에 딱 게재합니다. 그럼 당연히 신문에서는 그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대서특필이잖아요. 딱 게재해줍니다. 막 뭐 한 거야? 이런 미친놈이 있다. 해가지고는 누구냐 했는데 여러분 놀라웠게도 글이라고 하는 건 뭐가 드러나죠? 스타일이 드러나죠. 당연히 이걸 타이핑을 해도요. 문장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문체라고 하죠. 그 문체는 사실 역시 지문과 같은 거예요. 이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에 대문짝하게 난 걸 누가 읽은 거예요. 읽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이야.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이야. 바로 우리 형이 맨날 쓰는 표현이야. 동생이 본 거예요. 우리 형이 왜냐면 그 모든 형의 뒷바지를 동생이 했거든요. 맨날 식료품도 보내주고 돈도 붙여주고 한 게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때때로 찾아가서 형 잘 있는지도 보고 하는 게 동생이었다고요. 그러면 형의 유일한 소통 창구는 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동생한테도 하소연 몇 번 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 형이 맨날 쓰던 이상한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우리 형이 하던 건데 이상하게 해가지고 동생이 FBI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나버머가 드디어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최초 사건 발생 15년 만인가 10년 만인가 그렇게 검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나버머는 아직도 미국의 1급 수용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네.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폭탄 테러범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 이름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유나버머고 이제 이게 뭐 줄임말인데 이게 뭐 이게 항공 우편으로 폭탄을 전달했다는 뜻의 줄임말이거든요. 뭔데? 바머는 폭탄 터뜨린 사람이고. 네. 그래서 그 카진스키 사건이 바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진스키가 폭탄을 제조했던 그 오두막 있잖아요. 그 별장은 FBI가 어떻게 해요? FBI가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대로 떠가지고 FBI 박물관에 전시해놨어요. FBI 사이트에 있어요. 예, 사이트에 있습니다. 나옵니다. FBI 사이트에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FBI 사이트가 있다고? 그러니까 FBI 홈페이지 있겠죠. www.fbi.org가 있겠죠. 잠깐만요. 예, 그래서 FBI 박물관에 그 집을,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집이라고 하면 요만한 거에 무지막지한 거, 그거를 그대로 떠가지고 그 유나버머가 이렇게 실험했던 그 장치 있잖아요. 그대로 들어가지고 박물관에 전시해놨어요. 왜겠어요? 교육 자료. 위대한은 무슨 위대한 교육 자료. 왜냐하면 여러분 프로파일러 알죠? 프로파일러들이 그 범죄 연구의 자료로 쓰도록 그 범죄 현장을 그대로 떠다가 박물관에 전시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되게 문제점도 많고 되게 사실은 안 좋은 점도 많지만 그런 거는 참 잘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 뭐 부셨을 거다, 뭐 이렇게 했을 거다는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게 가치 있다고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갖다가 보존을 해요. 그래서 계속 그걸 연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차후에 그런 범죄가 벌어질 수도 있을 테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게 천재로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의 한 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나는 왜 평범하고 천재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영재고나 과학고 입학해서 이제 중간고사 치자마자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럴 때 내가 천재가 아님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천재로 사는 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 예시들을 나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오늘은 이게 수학, 과학계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 다음에는 문화예술계에서 천재로 살았던 비극적 위인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자연과학 쪽도 그렇지만 어느 분야건 천재로 사는 게 천재만으로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갑자기 보험간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군요.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 연령 전달 조건 첫 번째 정적 과정에서 수리적 테크닉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정적 과정은 실험적으로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정도만 보세요. 그림 10에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그림 자체도 상당히 까다롭죠. 뭐 구체적으로 뭐다 다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질 않아서 그냥 쓰기 어렵다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그 다음 요거에 대해서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울게요. 준다. 자, 그 다음 3.2 열량 전달 조건 조건의 1 정적 과정에 자 1, 2 한 다음에 3 자 3 이게 뭐냐 바로 정적 몰비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비열을 뭐로 표현하고요? 소자 C로 표현한다고 했죠. 자, P가
를 관습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부피가 일정하다를 아래점자 V 이렇게 써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적을 아래점자 V 이렇게 써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화학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물질량이 질량 단위가 편하겠어요? 몰수 단위가 편하겠어요? 몰수 단위가 편해서 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1몰 기준의 비열을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정적 몰 비열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 이겁니다. 우선 비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라고 해요? 바로 열 용량을 물질량으로 나누는 거라고 했죠? 기억나요? 자, 위에 있는 대문자식이 뭐라고요? 열 용량. 열 용량은 뭐라고 했었냐면 요거라고 했었죠? 열량 변화의 온도 변화. 됐죠? 그래서 얘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NC 한 다음에 DQ, DT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맞죠? 맞죠? 이때 여기에 부피가 일정하다 라고 말을 넣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만큼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이만큼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건 어디 있네요? 여기 있네요.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 열량 변화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 뭐라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 아시겠습니까? 네. 이때 여기서 부피가 일정한 경우에 열량 변화, 이거 부피가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 온도 변화에 따른 열량 변화를 정적 몰 비율이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를 정적 몰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걸 말로 다시 한번 표기를 해보면 부피가 일정할 때는 온도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를 뭐라고 부른다? 내부 에너지 변화를 정적 몰 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의 표기 방법은 이제 보시다시피 아까는 D였는데 지금은 꼬부랑 표시가 들어가 있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편미분 표시라고 하는데, 자, 이건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내부 에너지는 그 변수가 누구와 누구다? 온도와 부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봐요. 변수라고 하는 건 그게 변하면 어떤 함수의 결과를 변할 때 그게 변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봐요. 온도가 변할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율이니까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온도가 변할 때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온도가 변할 때 내부 에너지가 변하는 걸 살펴야 되는데 부피가 일정하다 말다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부피가 일정하다 아니다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는
부피가 일정할 때 온도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와 부피가 변할 때 온도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달라지기도 하니까 부피가 일정하다, 안 일정하다 그런 말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내부 에너지가 부피가 변해도 변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변해도 내부 에너지가 변하고 부피가 변해도 내부 에너지가 변하니까 온도가 변한다, 부피가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런 말을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겠어요?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봐봐. 무신론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신이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유신론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유신론이 뭐냐면 신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은 말인 거 알아요? 저 두 개 같은 말이에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이 있다 없다를 증명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논리구조적으로 유신론과 무신론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니까 동어 반복일 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자 봐요. 유신론은 신이 있다는 말인 거죠. 네.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눈에 안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눈에 안 보인다도 좋고요. 뭐 모든 것을 관여하고 뭐 전지전능하고 뭐 이렇게 누구나 신을 좀 다르게 정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약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신이라고 하고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유신론이죠. 그러면 무신론은 뭐예요? 그런 거.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없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야죠. 신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없다고 말하려면 있다. 그렇죠. 없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오. 그럼 예를 들어서 진짜 무신론자는 뭐냐면 신이 뭐야? 가 무신론이에요. 알겠어요? 신이 그럼 그게 뭐야?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진짜 무신론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그럼 잘 봐요. 왜 부피가 일정하다는 말을 쓰겠어요? 부피가 일정하지 않으면 얘가 변하니까 부피가 일정하다는 말을 쓸 거 아니에요. 부피가 변해도 얘가 일정하면 부피가 일정하다 안 일정하다 말을 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왜 부피가 일정하냐라고 말을 하냐면 부피에도 영향을 받으니까 부피가 일정하네 안 하네라는 말을 쓰는 거라고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수는 누구와 누구가 변수다? 온도, 부피가 모두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보통 함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F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함수란 의미고요. 그 함수가 뭔지 지금 당장은 몰라도 무슨 관계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온도가 변할 때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 부피가 변할 때 내부 에너지 변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변수가 두 개인 함수다. 아시겠죠? 저거를 그 창원과학고 수업에서 한번 교수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에도 저런 말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둬야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의 힌트를 여기서 얻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의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이 표현은 V가 일정할 때 T에 대한 E의 변화율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을 편미분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곧 미분을 배워서 익숙해지면 곧 알게 될 표현이에요. 정정 몰비어를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아시겠죠? 네. 그렇죠? 요것을 같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다음 그러면 세 번째는 내부 에너지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내부 에너지 표현을 물론 부피가 일정할 때이겠지만 부피가 일정할 때로 국한을 해준다면 이렇게 NC dt 한 다음에 여기에 V. 알겠죠? 그래서 몰수의 정적 몰 비율의 온도 변화가 그게 바로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다라고 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보내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 혹은 정적 몰 비율이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4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 갔다 오세요.